안녕하세요. 자, 사이다 한국사 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까지 배우면 고려를 다 배우게 됩니다. 고려의 정치부터 시작해서 사상과 문화까지 대체적인 부분을 훑어보게 될 건데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알차게 배워서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려 시대를 배울 때는 사실 이제 중요한 게 그 불교죠. 그죠? 고려라는 나라는 이 불교를 국교로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고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교선 통합에 있다는 겁니다.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고려 불교의 가장 큰 목표였다는 거죠. 교종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 경전을 중시하는 종파를 가리키는 것이고, 선종은 참선 등 수행을 중시하는 불교 종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선종은 통일 신라 말기, 신라 하대에 크게 발전을 해서 유행을 했는데요. 고려시대에 이르면 이 교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큰 종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국교가 불교인 나라에서 이렇게 불교 교단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안타깝게 여긴 여러 승려들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여 백성들의 이런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노력을 시작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바로 의천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료 한번 읽어볼까요? 의천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천대사 사료 읽어보면, 교를 배우는 이는 대개 내심을 버리고 외면해서 구하고, 선을 익히는 자는 인연을 잇고 내심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두 극단에 막힌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라 하면 교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이라 함은 선종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종 또는 선종을 택한 자들은 모두 한쪽에 치우친 자들이다. 즉 조화로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천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교선을 통합하여 이 고려 불교의 종파를 하나로 만들자는 것이겠죠. 이때 이제 의천이 주장한 그 주장은 우리가 네 글자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교관겸수입니다. 교관겸수. 교는 교종을 가리킬 것이고, 관은 뭐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만 직관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즉 선종에서 말하는 참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문득 깨닫는 그러한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교종의 가르침과 선종의 가르침은 함께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의천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의천이 이렇게 교선 통합을 주도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의천의 출신 성분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의천은 고려 문종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고, 문종 이후에 등장한 왕들은 모두 이 의천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천은 왕자이자 왕의 동생으로서 국가에서 많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를 묶을 수 있는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천은 나중에 이 교관겸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선을 통합하고 그런 업적들을 세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국청사라고 하는 절을 또 세운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천대사와 관련된 절이라는 겁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울과 선종입니다. 이 진울이라는 승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타류를 읽고 나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공부하는 사람 10명과 더불어 약속하였다.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혀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노동하기에 힘쓰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진울은 사실 선종의 승려입니다. 선종의 승려로서 역시나 이 교선 통합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이 진울이 주장한 바는 보통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정의 쌍수라고 불러요. 이 정은 선정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참선을 하면서 깨달음 얻는 과정, 해는 지혜할 때 해자죠. 바로 경전을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 즉 선종과 교종은 쌍으로 수련해야 된다. 함께 수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약간 여러분 이 의천과 약간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의천은 교관 경수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교종을 앞에다 뒀는데, 진울은 반대로 정해 쌍수 해가지고 교종이 뒤로 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천은 교종의 승려, 진울은 선종의 승려이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어쨌든 이 둘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바는 바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비교가 좀 될 만한데, 이 진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재밌는 건 교종과 선종의 통합만을 주장한 건 아니죠. 자, 같이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나아가서는 노동하기에 힘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하기에 힘쓰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승려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네. 몇몇 승려들은, 당시의 승려들은 이 권력과 결탁을 하거나 부정부패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울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울이 만들었던 모임 이름이 수선사라고 하는 걸 수선사 결사입니다. 여기서 사는 절이 아니에요.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수선사 결사를 해가지고 이 진울이 불교의 개혁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불교의 개혁을 추구할 이 시기에 상황이 어떤 게를 잠깐 좀 볼게요. 의천하고 역시 좀 비교해서 볼 건데, 이 의천 같은 경우는 당시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냐면, 자, 문벌 시기에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반면 이 진울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최충원이 또 이 진울을 되게 각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문벌 시기에서 무신 집권기를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러한 승려들이 권력과 결탁을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바로 진울은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다시 예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런 청렴결백한 바로 그러한 존재들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승려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잘 비교를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 다 이제 불교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약간의 그 방향이라던가 쓰는 용어들이 좀 다르다는 건 여러분들도 보고 있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 고려의 성황신앙은 좀 따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려의 성황신앙은 좀 따로 체크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번 교과서 들어와서 좀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에 들어와서 강조가 됐는데, 기존의 교과서에서, 즉 작년의 교과서만 하더라도 그 불교라던가 도교 또는 풍수지리설과 같은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고 큰 종교들 위주로 보통 내용을 다뤘어요. 그런데 이번 교과서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민간 신앙도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 좀 봐야 되고요. 성황이라는 단어에 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성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 주변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으로 치면 성벽 근처쯤을 성황이라고 부릅니다. 성 주변을 가리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던가 성에서는 외딴 곳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이런 외딴 곳에서 외딴 곳에 이제 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믿는 어떤 상징물을 세워놓거나 또는 그 마을을 수호하는 뭐 나무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제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비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황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황당이란 말. 네, 성황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황당은 보통 마을 언저리에 있는 큰 나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이제 이 나무를 매우 신령스럽게 꾸며놓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소원을 빌거나 또는 기원하는 바로 그러한 곳을 우리가 이제 성황당이라고 부르죠. 네, 예전 마을, 좀 이제 시골이라던가 또는 예전 전통을 잘 가꾸고 있는 그런 마을을 가면 아직도 이런 성황당이 남아 있어요. 자, 아무튼 사료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문화부로 들어와 많은 사람과 가축을 해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문화부라는 것은 문화시중이 있는, 즉 고려의 재상이 있는 부서예요. 고려의 재상이 있는 부서까지 호랑이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백악과 목명은 지금 서울 남산이죠. 성황의 제사를 지내어 재앙이 물러가도록 빌렸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민간 신앙도 매우 일상생활에 있어서 비중 있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불교, 유교 다 좋지만 결국 이 일반 사람들이 의지할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자신의 삶의 주변에 있는 바로 이러한 성황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 교육 과정에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 성황 신앙은 좀 체크해 두시고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해두도록 하세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최충의 구제학당입니다. 자, 사료를 먼저 읽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충이 죽은 뒤 시호를 문헌이라고 하였는데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이 모두 구제학당에 소속되어 이를 모두 문헌공도라고 불렀다. 세간에서는 12사학 중에서 최충의 학도가 가장 성대하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를 좀 이해해야 해요. 네,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통일신라와 달리 고려는 이 개개인의 능력을 되게 중시한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품제와 같은 폐쇄적인 신분제도를 버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오와 백정처럼 국역에 따라서 신분을 나누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백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 중심의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바로 인재등용제도가 뭐냐? 과거제도였습니다. 과거제도는 쉽게 말하면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과거제도죠. 네. 과거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과거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가문이 고위관리를 배출을 하면 그런 고위관리를 배출한 그런 공으로 친인척들을 등용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음서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음서제도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에서는 약간 낙하산 같은 거죠. 그래서 좀 되게 비판을 많이 받지만 아무튼 음서제도로 하여 고위관리의 자식이나 친인척이 고위관리의 그런 공덕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제도예요. 고려시대는 사실은 이런 조금 귀족적 요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음서제도를 통해서 재상이나 고위관리로 승진하는 경우, 즉 고위관리의 아들이 음서로 관리가 되어서 또 고위관리가 되는, 이렇게 문벌이 되는 그러한 한계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런 과거제도를 되게 선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과거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그럼 결국 과거제도는 시험제도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 공부는 그럼 어디서 하느냐? 교육기관에 가서 해야겠죠. 근데 고려의 교육기관은 당시에는 국자감이었는데 사실은 이 교육기관이 그렇게 잘 기능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진도 생각보다 좀 약하고 과거 시험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느냐? 바로 사설학원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설학원에 모이려면 최소한 그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과거 시험을 잘 준비시켜 주거나 또는 과거 시험을 만약에 출제한 사람이었다면 또는 이 나라 전체가 알아주는 뛰어난 문장가라면 아주 잘 되겠죠. 그죠? 그게 사람이 바로 누구냐? 최충입니다. 최충은 물론 과거 시험의 출제자로도 많이 등장을 했고 당시 고려 사회에서는 매우 뛰어난 문장가이자 유학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 최충이 죽은 뒤에 문헌이란 시호를 받았는데 이 최충과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이 이 최충과 최충의 후손들이 만든 구제학당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이런 구제학당에 모인 사람들을 그래서 문헌공의 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고려는 이제 과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려 사학이 즉 개인이 만든 사설학원이 12개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무려 최충의 학도가 가장 많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과거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과거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학이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최충의 구제학당은 당시 과거 시험 열풍이 불었던 고려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의 편찬입니다. 이 고려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사서가 있어요. 즉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두 가지 책이 편찬이 되는데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자, 자료를 읽어보고 얘기해 볼게요. 인종께서는 중국 역사서에 삼국의 역사는 상세히 실리지 않았다. 또한 삼국에 관한 옛 기록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여 빠진 부분이 많으므로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줘야 해와 별처럼 빛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삼국사기를 정리한 김부식은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정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역사를 완성해서 만대에 물려줘야 된다라는 어떤 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네 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전 나라들의 역사를 정리한다?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도 또 있습니다. 고려 왕조에 들어와서 특히나 이제 고려 왕조가 한참 자리를 잡은 이 몽골 시대에 이 몽골 사회에서 특히 몽골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부식을 필두로 하여 삼국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를 만들었다 함은 바로 그런 삼국의 역사를 고려가 통합을 하였다. 고려가 그런 삼국의 역사를 계승한 나라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나라들의 역사를 이 고려가 주도하여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 김부식이 가진 그런 성향 때문에 이런 삼국사기의 성향도 좀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나와 있는 삼국유사와 좀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대체로 옛 성인들은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력난신이 무엇이냐? 바로 귀신과 관련된 일을 얘기해요. 귀신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이상하고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태어날 때에는 부명을 받고 도록을 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명을 받고 도록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하늘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예언을 받는다 이거예요. 받아서 보통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삼국의 시조들이 신기한 일을 탄생하였다. 어찌 괴이하겠는가? 위설한 책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기 밑줄 그어볼게요.
밑줄 그어봅시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단군 왕검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만들어 조선이라 했으니 요 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라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쫙 그어보세요. 이 삼국유사는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겁니다. 스님이 지었는데요. 이 자료에서 그 삼국유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 옛 성인들은 귀신과 관련된 일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왕이 태어날 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즉 김부식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 김부식은 그러니까 문벌의 대표이기도 했지만 유학자입니다. 반면 이련은 승려예요. 김부식은 옛 성인의 말에 따라 귀신과 관련된 일은 허황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에 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역사서를 작성을 해요. 예전에 역사서에 실려 있는 뭔가 귀신과 관련된 일 또는 영웅이 태어날 때 나타나는 신기한 일들을 굳이 믿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삭제를 했어요. 하지만 이 승려 이련은 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웠던 거죠. 좀 더 자유로워서 아니 원래 영웅 호걸이 태어날 때는 세상도 감흥을 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역사책에 예전에 역사책에 적혀 있으면 우리도 적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에 비해서 삼국유사에는 훨씬 더 약간 그 설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는 이성과 합리로는 좀 설명되지 않는 그냥 신비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처님에게 공양을 잘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다던가 뭐 용이 나타나서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하던가 바로 이런 식의 설화들이 또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둘 다 사실은 어느 책이 더 좋다는 것보다도 두 책이 다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정통 역사서를 쓰는 방식으로 역사서를 정리했다면 이련은 삼국유사를 통해서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그런 신화와 설화들을 많이 다루어 놓은 거죠. 신화와 설화에도 바로 당시 사람들의 시대 인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책 모두가 삼국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부식 같은 경우는 문벌 시대에 활약을 했던 인물이고요. 이련 같은 경우는 원간섭기에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자, 아까 밑줄 그으라는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계칭하여 조선이라 했으니 요 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즉 삼국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단군 왕검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단군 왕검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 바로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즉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제 와서 단군 왕검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토록 길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힌트는 선생님이 밑줄을 그었던 바로 시대적 배경에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련은요 원간섭기를 살았던 대몽황제인가 원간섭기를 살았던 승려예요. 즉 원간섭기를 하면 어쨌든 우리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몽골에 지배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나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시기였어요. 그때 와서 이련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단군왕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금은 몽골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단군왕검 때부터 역사가 있었던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자부심 있는 민족이다 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런 단군왕검과 관련된 기록을 실어놨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 삼국유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고 되어 있죠. 요임금은 중국의 전설상의 왕을 얘기해요. 중국에서도 되게 전설상의 임금을 얘기해요. 약 기원전 2000여 년경 전에 있었던 그 임금, 중국의 그 전설이래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전설과 전설상의 인물과 우리나라의 단군 왕검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중국에 꿀리지 않는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료를 우리가 좀 잘 보고 특히나 이런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해동천하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좀 별표를 한 3개쯤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를 빵빵빵 3개 정도 쳐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해동천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해동천하 아주 중요한데요. 칠판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해동천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바다 동쪽의 천하라는 거예요. 바다 동쪽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동천하는 바로 고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를 하고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세상의 중심이 고려라고 생각을 하는 바로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해동천하라고 부른다는 거죠. 해동천하. 이번 교과서에서 이 해동천하가 되게 비중 있게 실렸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작년 교과서에서는 한 종 정도밖에 없었던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려 6종의 교과서에서 이렇게 골고루 실려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풍입송이라고 하는 이 사료를 엄청 이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이 고려의 해동천하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해동의 천자는 지금의 부처님이라 하늘을 보조하여 교화를 펴러 오셨네.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깊으니 멀고 가깝고 옛날과 지금의 드문 일이다. 외국에서 친히 달려와 모두 귀의한다, 의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의 오랑캐들이 스스로 찾아와 우리 천자를 뵙고, 천자는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100가지 보물을 바치며 화려한 궁전에서 만세를 외치고 우리 임금님이 오래오래 임금님 자리에 계시길 기원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내용을 보시면 고려의 군주를 황제처럼 대하고 있어요. 즉 고려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의 왕 또한 황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 해동천하를 좀 설명을 해보면 나라 안에서는 황제국을 칭하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황제국을 칭해요. 하지만 이런 사상은 당연히 이제 중국이라던가 북방 민족의 심기를 거스릴 수가 있겠죠. 외교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라 밖에서는 자, 황제의 지배를 인정하는 제후국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즉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안에서는 우리는 자부심이 넘치는 황제 국가지만 나라 밖에서는 외교적으로 가서 야, 네 황제냐? 나도 황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교류를 안 하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네네네. 우리 중국의 책봉을 받는 제후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장사하시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와서는 무슨 제후국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다 동쪽의 세계관. 바다 동쪽의 세계. 이게 바로 그 고려의 이 독자적인 천하관이라는 것이죠. 풍입송이라는 사료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료는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아, 고려가 정말 다른 시대와는 여타의 시대보다도 정말 자부심을 많이 가진 나라였구나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동천하 이번 교과서에서 정말로 비중 있게 실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해 두시고요. 체크 다 됐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울 동안 여러분들은 자, 키워드를 체크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 후기의 역사서와 역사인식. 고려 후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려 후기의 역사서가 삼국유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삼국유사일 가능성도 있겠죠. 밑에 걸 좀 더 읽어보면 자, 몽골의 침략을 겪으면서 고려에는 민족적 자주의식이 고양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원해 간섭을 받게 된 이후에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과 유구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역사 서술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려 후기의 역사서와 역사 인식을 살펴보는 교양 강좌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 1, 주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왕후기라는 책이 또 나오네요. 그죠?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서사시의 형태로, 그러니까 약간 운율이 있는 그런 시의 형태로, 긴 형태의 시로 만든 제왕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려 후기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서, 아까 우리 방금 배웠죠? 바로 삼국유사죠. 그죠?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됩니다. 그죠?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정답이 되고요. 2번. 자,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고려 전기죠. 고려 전기와 관련된 문벌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 고려사는 고려가 망한 뒤에 고려의 역사를 조선 사람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자, 조선 상고사 같은 경우는 조선의 상고, 즉 고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신채호 선생이 정리하신 겁니다. 5번을 보면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조선 이후부터의 역사를, 고려까지의 역사를 쭉 정리한 동국통감이라는 책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조선입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정리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은 고려의 불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 유출을 해봐야겠죠. 무신정변 이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아, 무신정변 이후의 승려구나. 그 다음 수선사를 결성했다. 수선사 결사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했어. 아, 아까 정해쌍수란 말은 들었는데 선생님, 도노점수는 무슨 말입니까? 네, 도노점수라는 건 도노는 문득 깨닫는 상태를 얘기해요. 선종에서 참선을 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깨닫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도노라고 하는 것이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련한다는 뜻이에요. 즉 도노는 선종의 가르침이고 점수는 교종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강조한 거죠. 네. 그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을 하면, 자, 볼게요. 무신정변 이후에 활동했다. 수선사 결사,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합치면, 아,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오답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원효대사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통일신라 시대에 활동했죠. 의천과 천태종, 이거는 고려는 맞는데 이거는 고려 문벌사회, 즉 고려 전기죠. 그때 활동한 거니까 해당이 없고요. 3번 정답이고, 묘청 같은 경우도 고려 전기죠. 그 다음 5번 의상대사 역시 통일신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고려사는요, 이 되게 좀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는데도 노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국제관계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황제의 나라로 일컫는 바로 해동천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불교가 매우 번성하여서 이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도 많이 남아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불교계의 교종과 선종 통합을 이루려고 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곳도 바로 이 고려입니다. 이런 고려의 다채로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통해서 좀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 시대사 수업을 잘 들어줬고요. 다음 시대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이 총 17차시까지 이어지죠. 17차시까지 이어지는데 그 수업은 이제 다 조선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룰 거예요. 조선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룰 건데 그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해서 의미 있는 수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